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돋보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7월 18일 발생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시작으로 해서 연달아 교권 침해 사례, 또 교사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 교권 침해 사례를 좀 살펴보겠고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절차, 또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생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 김수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좀 교사 집회부터 지금 많이 이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거의 매 주말마다 교사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집회는 그 규모나 기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교조 등 특정 단체가 아닌 전국 초등교사 약 80%가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또 집회에 기폭제가 된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서희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인데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그 서희초등학교에서 한 젊은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재 해당 사안을 조사 중으로 아직 학부모의 폭언 등이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체벌과 그리고 또 경직된 수업 환경 등 교사의 지나친 권위 가중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교실에서는 이제 정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해서 맞습니다. 정말 이게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네. 일단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교원들 상대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주로 어떤 경우로 발생을 합니까?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원 단체 총합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그 교총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그러니까 만 하루 동안의 교권 침해 사례로 총 1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8,344건, 그리고 학생의 사례가 3,284건으로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및 협박 등 악성 민원이 6,720건 정도, 그러니까 57.8%로 제일 많았고요. 또 폭언이나 욕설이 2,304건, 19.8%, 업무 및 수업 방해가 1,731건, 14.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행, 이것도 733건이나 됐고요.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140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 지금 하루 만에 지금 이런 사례가 쇄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현장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김수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제가 네. 직접 상담을 한 사례도 있고 우리 그 광주 지역에서 있었던 교권 침해 사례가 몇 가지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해에 광주 광산구의 모 고등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18번 그 여교사 18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그 이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살펴보니까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교탁 밑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미리 비치를 해두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지난해 9월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진행을 했고요. 또 지난 6월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학생에 대한 형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기간이나 횟수, 수법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그 광주광역시 교육청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네. 교권 침해나 이제 학교폭력 관련 그런 상담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 밖에서. 그래서 교사가 가해 학생을 당연히 말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해 학생을 말렸는데 가해 학생이 이 교사를 폭행을 해서 넘어지는 그 상해를 입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 가해 학생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CCTV가 다 있었어요. CCTV를 살펴보면 이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 가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증거 자료를 확인한 후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서 다시 또 가해 학생이 항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가해 학생을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 학생한테 피해가 갈까봐 고소를 하지는 못하셨어요. 학생을 고소하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선생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 가해 학생 선생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야, 이거는 그래서 이런 또 사례도 있었고 요즘에 최근 그 자살하시는 선생님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네네. 근데 또 제가 상담을 했던 다른 사례 중에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이제 뭐 학부모한테 고소도 당하고 또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사실들을 좀 안내를 드렸더니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그 학부모 편을 들면서 네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이제 우울증으로 병가를 쓰시고 한 2년 정도 지금 휴직 중이신 그런 선생님 상담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적극적인 그 생활 지도 행위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네. 또 바로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련해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 이 뉴스 봤어요.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 행위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학부모 등이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던 것인데요. 그 사안을 좀 살펴보면 2021년 그 초등학교 2학년이던 A씨의 자녀가 수업 중에 장난을 친 겁니다. 그래서 담임 교사가 이 A씨 자녀의 이름을 칠판에 붙어있는 레드카드, 그러니까 벌점제 같은 거거든요. 여기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교장에게 항의를 하고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학기 중이었거든요. 이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 C씨는 이제 A씨 항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냈고 더 이상 교권 침해 활동과 민원 제기를 금해 주실 것을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라는 조치 결과 통보서를 이 학부모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학부모가 이 처분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 학부모의 행위가, 그러니까 이 교사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그 학부모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해서 창피를 준 것이다. 그래서 따돌림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한 것이라서 아동의 인간적인 존엄성에 대한 침해 행위임이 분명해서 정당한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봤는데요. 이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 방법이 부적절해서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는 담임 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설령 해당 담임 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 방법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그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 교사로서 온전한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봤습니다.
이번 판례가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또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장하는 네. 최초의 판시.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 이 활동 침해 사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이러면.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생이 좀 그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거예요. 제가 아까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 설명드린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걸 발견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서 학년 연구실로 데려가자 이 가해 학생이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이 있었는데 이걸 던지면서 위협을 한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충남 홍성에서는 지난해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에 선생님 옆에 들어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있고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다수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 인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후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이 교사가 당시 교감 선생님한테 학부모한테 폭행을 당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교감은 이 선생님한테 사과하라고 한 거예요. 학부모한테 사과해, 네가 사과해야 돼라는 식으로 사과를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를 했고 이 교사도 학부모를 고소를 했는데 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는 잘못이 없었던 것이죠. 또 교사에게 등교길에 매일매일 집 앞까지 차로 데리러 와달라라고 요구한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인 자기 아이가 교실에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서 반깁스를 했는데 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가 주의를 주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 우리 아이가 다쳤다. 라고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고 교사가 이걸 당연히 거절을 했겠잖아요. 그랬더니 교문 앞으로라도 마중을 나와라 라고 하면서 재차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교사 사망 사고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잠깐 그 자리 비웠는데 학생들끼리 했다가 다쳤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체험학습 중에 간식 살 돈이 없다는 초등학생들에게 밥을 사줬다가 우리 아이를 거짓 취급했다라고 하면서 사과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한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이런 사랑이 좀 잘못된 방식으로 좀 드러난 거죠. 또 학부모가 폭언이나 욕설, 또 폭행을 하거나 교실에 난입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조폭이다, 칼 맞고 싶냐라고 하면서 교사를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교원 교육활동 침해 건수 추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걸 보면 하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학부모의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변질돼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도 같이 동참을 해서 선생님에 대한 거라든가 교권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것이 따로 있습니까? 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 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데요. 교원지휘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교원지휘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권 침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시는데 교원지휘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권이라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이제 좀 피동적인 개념으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권익과 좀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또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그래서 교원지휘법은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교권에다가 방점을 두지 않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지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살펴보면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형법상 상해와 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또 손괴죄 같은 것들이 해당되고요. 다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행위, 그리고 불법 정보 유통 행위나 이제 공무방해에 관한 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나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이게 아까 대법원 판결이 났던 그런 내용이죠. 네. 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서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 방해하는 행위. 오. 이게 생활 지도가 아까 뭐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개입해서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해주는 그런 행위, 또는 학생이 수업 중에 잠을 잔다라고 하면 요새는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는 아이들 깨우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뭐 학생 인권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깨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학교 폭력 사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대표적인 것들인데 여기에 절대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게 학생들의 인권이 방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이나 화상, 음성 등을 촬영해서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뉴스에 많이 나온 사례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또 교육공무원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그러니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교원지휘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한 행위도 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교원지휘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침해를 받으신 교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네. 피해 교원은 가행의 중단 요청, 그리고 주변에 도움 요청을 해야 되고요.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다. 아까처럼 뭐 내가 조폭인데 뭐 칼 맞고 싶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현장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되고요. 네. 또 담당 이제 교사가 또 다른 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네. 거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런 사안들이 교원지휘법에 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게 교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학교장이 오히려 학부모들을 또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그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인데요. 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개최 전이더라도 특별휴가나 조퇴, 또 병가를 허가해야 됩니다. 네,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 신청 안내도 해야 되고요. 네. 또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사안 발생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중대 사안인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좀 문제가 됐던 또 다른 또 사례가 있었는데, 모 학교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초임 교사 3분이 이제 스스로 그런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고가 되고 사안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해야 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또 교원지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성폭력 범죄 행위나 상해를 입어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교원지휘법의 설치 근거를 갖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교원을 면담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 면담하고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뭐 CCTV가 있다면 CCTV 같은 거. 조사 절차를 진행을 하면 학교장이 위원장에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게 되고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교원과 관련자들이 출석을 해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걸 의결을 하게 되는데 점수에 따라서 이 정도를 그 의결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그리고 전학과 퇴학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학이나 퇴학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초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요. 바로 전학 퇴학이 안 되는 네, 거구나. 아무리 심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또 그 자세히 살펴보면 네. 상해와 폭행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생한 사건인 경우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또 예외 조항이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사이버 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이버상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네.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맞습니다. 교대 가가지고 교사가 됐는데 직장이 이렇게 힘들고 죽음의 직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그 교실 안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을 해가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 교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직장이 된 거는 교사들이 대부분 내가 지도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날 따르지 않는구나, 학부모들이 민원을 나한테 넣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너 잘못이 아니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네. 지난달 17일에 이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제지와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싸우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좀 힘을 가해서 제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 학생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체벌은 여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네. 또 그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교육 목적으로 제외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학생이 이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압수와 보관도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학생이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게 됐고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지도록 됐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이 교권 보호 대책들이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앞서 그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일부 학생 인권 조례하고 상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과 네.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강화가 되면서 교권이 네. 추락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아. 네, 이번 사건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 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규정을 했고 어허. 그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 교권 침해가 출발한 측면이 많다.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이 많은 그 서울 경기부터 도입이 됐는데 전국 학생 50%에 적용되고서부터 학교 문화가 바뀌는 역할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두발과 용모 규정을 없애고 체벌과 차별 대우를 금지한 것이 교권을 침해했다라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이해하기는 저는 좀 어렵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더 보장해 준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생활 지도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수월해졌다라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고 하고 실제 통계를 좀 살펴보면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에 1,570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7,701건으로 급증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경기도에서는 2010년, 광주에서는 2011년, 서울에서는 2012년, 전북에서는 201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이때 전국적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는 오히려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그 코로나19 때는 그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2019년도에는 2,662건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수도권부터 학생인권 조례가 도입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가 늘었다라는 주장과는 사실 좀 배치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그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를 연관지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사의 교권이나 학생의 인권이 모순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학생 인권을 강조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고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탓이라는 주장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두발과 용모에 대한 그런 그 딱딱한 규정들 네. 없애고 체벌, 차별 없애고 이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거 다시 부활시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뭐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면서 그냥 내가 그냥 개입 안 하는 게 맞겠구나.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면 사실은 지도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네. 또 일부 대부분은 선량한 학생들이잖아요. 선량한 학생들한테 그 피해가 오는데도 이걸 막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극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번에 이제 헛되지 않도록 이제 교육부나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협력을 해서 교원 지위를 강화하면서도 또 학생의 인권이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들어와 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예, 다 같이 가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세상 돋보기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